명절,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지아의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고통과 그녀의 용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직장인 지아라고 해요. 제 남편 정우는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엄마, 혜순 여사님이 최우선인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특히 명절만 되면 저는 늘 긴장되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명절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는 날이라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매년 설날만 되면 경주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가야 해요. 혜순 여사님께서는 집안을 진짜 방국처럼 여기시고 본인은 그곳의 여왕처럼 행동하세요. 어쩌면 그게 어른의 권위라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치세요. 처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지아야, 부엌 정리부터 하고 차례상 준비도 해야 하니까 서둘러라. 이번에도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 친척들 앞에서 얼굴이 뭐가 되겠니? 혜순 여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제가 시댁의 명예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요. 물론 저는 시댁의 며느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 도우미처럼 느껴져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요리 도구와 식재료를 정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사님은 제가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어요. 도마를 쓰는 방법, 냉장고를 여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까지. 심지어 한숨까지 섞으시면서 그렇게 느릿느릿해서 언제 다 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에 앉아서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눈치를 주고 싶어도 그저 웃고 떠드는 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날은 오히려 남편이 더 멀게 느껴졌어요. 다른 친척들도 다들 거실에서 이야기하거나 TV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걸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는 분위기 있으니까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도 내 가족과 설날을 보내고 싶었는데 서울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제 방에서 따뜻하게 차를 마시며 설날을 보내는 친구들 이야기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어야 했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여사님이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실 테니까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니 손이 떨릴 정도로 지쳤어요. 그런데도 여사님은 칭찬 한마디 없으셨어요. 오히려 음식을 보시더니 집어낸 좀 나아졌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노력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한 번이라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 친척들과 웃고 떠드는 그의 모습만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온몸이 피곤한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왜 저는 여사님께 이렇게까지 맞춰야 하는 걸까요? 설날 아침, 아직 새벽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피곤했지만 시댁에서 맞는 설날은 며느리로서 잠시라도 쉴 수 없는 날이니까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는 길, 차가운 바닥의 느낌이 이상하게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숨을 꾹 참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설날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떡국에 들어갈 육수를 먼저 끓이고 나물이며 전까지 손이 닿는 대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사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몰라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혜순 여사님이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지아야, 떡국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저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지난번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제 대답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냄비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결국 한마디 하셨죠. 이게 뭐니? 떡국 국물이 이렇게 물 같아서야 어디 먹을 수나 있겠어? 친척들이 먹고 뭐라고 하겠니? 이렇게 하다간 우리 집안 체면 다 깎이겠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여사님의 눈빛과 말투는 분명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그녀는 끓고 있던 떡국 냄비를 두 손으로 들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싱크대에 쏟아지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다시 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는 거니? 며느리라면 이런 건 알아서 척척해야지. 대체 뭘 배웠다는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울어버리면 더 큰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사님께서는 제 노력을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냄비를 새로 꺼내 육수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아까 여사님이 냄비를 쏟아버리는 장면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항상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여사님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전을 부치고 있는 제 손을 보고 또 한마디 하셨죠. 지아야, 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친척들이 느끼하다고 뭐라고 할 거야?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저는 얼른 불을 낮추고 기름 양을 조절했어요. 하지만 여사님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저는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설날 아침은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라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여사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시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 차례대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접시에 담긴 전, 나물, 그리고 떡국을 조심스레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거실은 이미 시끌벅적했어요. 친척들은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설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남편 정우는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키고 식탁 쪽으로 향했어요.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나니 어머니 혜순 여사님께서 눈에 띄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거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서툴러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야. 도대체 우리 저모가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친척들은 겉으로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저를 깎아내리려는 뚜렷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남편조차 그 웃음 속에 섞여 있던 걸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항상 제 실수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집안의 수치라면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눈을 부릅뜨며 날카롭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마라.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남편 정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뭔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저를 변호하거나 적어도 저를 지지하는 한마디라도 해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의 눈초리, 친척들의 웅성거림,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 모든 것이 저를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제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를 짓눌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게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니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한 발짝 한 발짝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걷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질문과 후회가 교차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코끝이 시릴 정도였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집을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리 가는 대로 걷고 또 걸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친척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고 남편에게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겨울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것조차 외롭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탓에 기운이 빠져갔어요. 머리도 점점 어지러워지고 2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이 길에서조차 저는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별로 높지 않은 언덕이었지만 그걸 오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겨우겨우 언덕의 절반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과 발이 점점 떨리더니 다리가 힘없이 풀렸어요.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도로 옆으로 휘청이며 넘어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기 전에 머릿속을 스쳐간 건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과 남편의 무표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말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이제 다 끝난 걸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그 차가운 도로 위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소음이었어요.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손등에서 느껴지는 바늘의 차가움과 옆에 놓인 링거를 보고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이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뭔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시지만 심한 탈진 상태와 저혈당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기. 제가 아기를 가졌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다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저는 그저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흐르던 눈물이 점점 멈추지 않고 터져나왔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온도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에는 닿지 않았어요. 마음속은 차갑고 텅 빈 느낌뿐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 혜순 여사님과 남편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냉소적이고 비난 가득한 말투, 그리고 남편의 무기력하고 침묵만 지키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아이를 죽였어.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저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이해도 위로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냉담함과 무관심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고통을 덜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이 고통을 돌려줄 거야. 내 아이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게 할 거야. 병원을 나선 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곳은 저를 위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과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내가 희생당할 이유가 없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 정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메신저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그동안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외면했어요. 제가 쓰러지고 병원에 있을 동안에도 단 한 번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는 더 이상 남편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검색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혜순 여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 그들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제가 느꼈던 모든 모멸감을 기록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혜순 여사님과의 대화에서 녹음해둔 파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했던 건데, 이제는 그것이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그녀가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며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혜순 씨의 행동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저는 정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서류와 함께 짧은 메시지도 동봉했어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제 감정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호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아, 무슨 일이야? 왜 이혼을 말하는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그의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어요. 이혼 서류를 받은 후 정호는 결국 저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뒤였어요. 그가 저를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제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있으니까요. 혜순 여사님의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내가 감히 이 집안을 더럽히고 떠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데려온 게 내 평생 최대의 실수야. 그동안 혜순 여사님의 말을 참아 넘기기만 했던 제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당신이 제 아이를 죽였어요. 제가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아세요. 이제 제가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혜순 여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싸울 차례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어요. 혜순 여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건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억눌렀던 고통과 맞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가 겪은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기록을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녹음 파일에는 혜순 여사님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짐이야. 내가 하는 일이란 게 도대체 뭐니? 아무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다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제 증거를 검토한 뒤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혜순 씨가 당신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혜순 여사님은 친척들 앞에서 항상 완벽하고 엄격한 어머니로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혜순 여사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라며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들은 뒤에는 아무도 혜순 여사님을 변호하지 못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 중 한 대목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 파일에서 혜순 여사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하든 내 눈에는 항상 부족할 거야. 정호가 너 같은 여자를 데려왔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 그 목소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그녀의 경멸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혜순 여사님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나는 단지 며느리로서 잘하라고 가르친 것뿐이야. 그걸 학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항변했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녀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고 오히려 그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녀의 친척들과 이웃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혜순 여사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나 라며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친척들조차 더 이상 그녀와 왕래하지 않으려 했어요. 소송은 제게 큰 심리적 압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법정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발하며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비난하고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혜순 여사님은 정신적 학대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판결문을 들고 병원에서 잃어버린 제 아이를 떠올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게 가해졌던 부당함에 맞서 싸웠고 그것을 바로잡았다는 뿌듯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혜순 여사님은 이제 이웃들에게조차 외면받으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 앞에는 더 이상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전화기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향해 쏟아부었더니 모든 비난과 경멸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소송이 끝난 뒤에도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혜순 여사님이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쌓아왔던 모든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의 집안은 혼란에 빠졌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어요. 특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녀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결국 오래된 대저택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은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가족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상징조차 그녀의 손에서 사라졌어요. 집이 팔리고 난 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어요. 정호 역시 이번 소송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무시당했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조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소송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중간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남편으로 남았어요. 몇 주 후 정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사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정호 씨,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학대하고 비난할 때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침묵한 결과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했어야 할 선택은 그때였어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제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정우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와의 관계를 끝났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의 눈물이나 후회도 제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는 결국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였어요. 혜순 여사님과 정우는 그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깨달은 후회는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겨울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은 차가웠으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제 과거가 아닌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법원의 배상금을 받은 후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돈은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 제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경험이 단지 저만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단체를 조사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체 몇 곳을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기부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들의 감사와 격려의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 돈은 단지 기부가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 돈이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데 쓰인다면 제 아픔도 조금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부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그곳에서 다시 행복을 찾는 건 어려울 거라고 느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어요.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지나가는 거리와 사람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곳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낯설고 생소한 외국 도시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저는 오히려 그 낯설미 위로가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고 제 과거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는 사람인지 다시 찾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저를 억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슬픔은 제가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어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저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 제 감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제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다.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억울함과 불공정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우리는 그것과 마주해야만 해요. 설령 그 불공정함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 떠올려 봤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때의 저는 누구보다도 약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었고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역할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요. 제 목소리를 되찾고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아요. 대신 그 슬픔을 제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요. 그 슬픔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니까요. 저는 이제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미움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그 미움에 기대어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움 대신 자유를 선택했어요.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두되 그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제 삶의 주체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원치 않는 관계나 상황에 더 이상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지아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희생하지 않고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자신과 제 삶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며느리로서만 존재하지 않아. 나는 지아, 내 이름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갈 거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이는 순간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지금의 저는 어제보다 더 강하고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